저는 사마에게로 같이 이야기를 나눈 프로젝트 38의 조혜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제 옆에는 같이 이야기 나눠주실 이원우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 영화를 진짜 굉장히 많이 봤는데 네, 매번 안 울려고 설마 이번엔 안 울겠지, 설마 이번엔 안 울겠지 막 이런 데가 매번 볼 때마다 되게 감정을 참 건드리고 또 울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약간 감정이 계속 울렁울렁한 상태라 네, 그래도 좀 잘 잡으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사마에게를 이제 프로그램에 넣으면서 같이 어느 분과 이 이야기를 저 혼자 하기는 조금 벅차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어느 분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까, 시리아 내전과 관련된 전문가를 이제 부를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부를까 좀 고민을 하다가 그 순간 딱 이원우 감독님이 떠올랐어요. 이원우 감독님이 물론 이제 이런 직접적인 어떤 시리아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그 내전을 다룬 건 아니지만 전쟁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군사화와 관련된 그런 영화를 좀 만드셨고, 그리고 또 그런 영화들을 이제 자기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투영하면서 이제 만든 영화들이 있기 때문에 이원 감독님과 같이 이 사마에게라고 하는 좀 시리아 영화 중에서도 사실 좀 굉장히 좀 특별한 독특한 위치를 좀 차지하고 있는 영화인 것 같아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원우 감독님을 제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이원우 감독님 제가 직접 소개를 해드린 것보다 이원우 감독님이 좀 만드신 영화에 대해서, 특히 제가 이제 지금 얘기한 영화들은 옵티그라프라든가 막이라든가 이제 이런 영화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잠깐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사실은 처음에 이렇게 사마에게를 같이 보고 토크를 한다는 자리를 이렇게 권해주셨을 때 굉장히 영광이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처음에 이 영화를 저는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봤는데 그때 당시 막 너무 오열하면서 봤던 기억이 나서 이거 안 울고 잘할 수 있을까? 거의 처음에 전화 받았을 때 제가 너무 울었어가지고요. 막 이런 말을 했었는데, 네, 저도 지금 이렇게 3번 넘게 봤는데 항상 그 눈물이 터지는 지점들이 있고 또 그 포인트를 넘지를 못하고 또 마음이 막 이렇게 돼서 저도 좀 그 상황을 알면서도 항상 마음이 이렇게 무너지고 또 막 이미 과거의 일인데도 순간순간 기도하게 되고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네, 이 자리에 나왔고요. 저는 영화를 작건 크건 아무튼 계속 꾸준히 농사짓는 마음으로 만든다고 이렇게 보통 말을 해왔는데, 이렇게 만들어 온 영화들이 이제 저의 이야기를, 저의 언어를 계속 좀 고집하기도 하고 개발하기도 하면서 만드는 방식으로, 모든 분들이 그러시긴 하겠지만, 네, 그래서 조금은 다른 말투, 다른 억양을 찾으면서 영화를 만들어 오고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 말씀하신 영화인 막이라는 영화는 또 꽤 좀 오래전 영화가 돼버려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그 영화는 제가 제주도에 강정이라는 곳이 있고 거기에 이렇게 해군기지 공사가 진행이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우연찮게 그냥 영화인으로서 강정에 한번 가게 되는 초대 같은 권유 같은 일이 있어서 우연찮게 제가 필름 카메라 가지고 있을 때 강정에 처음 갔었고, 그 바다가 너무 이쁘고 좋아서 굉장히 사랑에 빠졌다가 그곳에 계속 어떤 그 마찰이나 충돌들이 있어서 중간중간에 계속, 그러니까 그곳에 계속 남아서 투쟁을 했던 것은 아니고 아무튼 자주 방문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 찍었던 푸티지들이 있고, 그 와중에 제가 임신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그 경력 단절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크게 또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런 현상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 것 같은데, 대한민국에서
기혼 여성이나 유전의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또 그것 자체로 굉장히 어떤 작은 뭔가 충돌과 갈등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 같은데 이제 그 두 가지가 저한테 굉장히 같이 다가왔던 것 같아요. 뭔가 좀 수동적이 될 수밖에 없고 저항은 하지만 큰 상황을 바꿀 수 없는 상황으로서 그 해군기지 공사가 진행되는 것과 뭐 해군기지 투쟁이 진행되는 것, 공사가 진행되는 것 그리고 임신이란 어떤 엄청난 대자연의 변화인데 조절이 가능하지 않은 그리고 인류가 굉장히 많이 해왔지만 이게 개인으로 왔을 때는 굉장히 나한테 너무나 큰 사건이었을 때 뭐 축복이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저한테는 공포이자 또 저의 컨트롤할 수 없는 변화이자 이제 그렇게 만든 것이 이야기를 굉장히 길게 했지만 짧은 영화입니다. 11분 이렇게 단편 영화인데 막이라는 영화를 2013년 저희 아이가 출산할 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산부인과에서 이렇게 분만을 기다리면서 상영본을 보내는 상황, 뭐 임신 중에 계속 촬영을 하고 이제 강정 같은 경우는 뭐 임신 전에 찍었던 것 푸티지지만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만들었던 영화가 있었고 옵티그래프는 장편 영화인데 그 영화는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외할아버지 장수하셨어요. 99세 생신잔치를 백수잔치라고 하는 것도 전 저희 외할아버지 덕분에 알게 됐는데 그 생신잔치를 하면서 할아버지가 저한테 내 자서전을 써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몇 년 후에 할아버지는 돌아가셨고 몇 년 후에 전 영화를 만든 사람이 되어서 할아버지가 자서전으로 그 쓰는 걸 부탁하셨을 때 내가 들었으면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까를 상상하면서 이렇게 할아버지의 삶을 추적했는데 이제 제가 알지 못했던 역사의 큰 맥락을 두 가지를 만나게 되고 하나는 항일 운동을 했던 그 미국의 첩보 요원이자 그리고 자연스럽게 한국에 왔을 때는 이제 미국 측 라인으로 어떤 중요한 직책을 맡으시는 분이 되시고 그 두 번째 맥락이 그렇게 이어지면서 이제 한국 전쟁의 뭐 민간인 학살에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경찰의 굉장히 높은 수뇌부셨던 그 삶의 기록을 쫓아가면서 왜 이런 선택을 하셨을까 혹은 이때 다른 선택은 없었을까 뭐 이런 거를 추측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계속 국가 기록이나 역사에 대해서 계속 전문가는 아니지만 계속 찾아가게 되는 그런 형식의 영화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감독님이 굉장히 상세하게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제 영화를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네, 영화를 사실 이게 또 보기는 힘들어서 언제 또 다른 곳에 뭐 이런 기회가 있으면, 네,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독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감독님이 굉장히 어떤 게 뭐 전쟁을 직접적으로 기록하는 건 알지만 결국 전쟁이라고 하는 것과 군사와 이런 것이 자기의 삶과 어떻게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나 그리고 자기의 삶에 자기도 모른 채 어떻게 보면 그것이 내 뿌리라고 하는 또 가게에도 굉장히 어떻게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나는 거기에 어떤 책임은 없나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계속 해오셨기 때문에 이 영화를 보면서도 역시 비슷한 아주 비슷한 경험은 아니지만 네, 그런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초대를 드렸습니다. 영화, 네, 아마도 이제 그 시리아 내전에 대해서는 뉴스로 아마 종종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사실상 또 가장 많이 어떻게 보면 보도되던 전쟁이었기 때문에 시리아 내전에 대해서는 웬만큼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도 나오지만 2011년부터 이 영화는 지금 2016년, 2017년 초까지 지금 기록된 그런 영화이고요. 사실 2011년에 다 아시다시피 바로 그 이전에 이제 튀니지로부터 시작된 아랍의 봄이라고 하는 이제 민주화 운동이 중동 국가들의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당시에 이제 아마 찾아보시면 그 소셜 미디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아랍의 그 봄이라고 하는 민주화 운동을 불러오게 되었나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이제 많은데 그것으로 시작이 돼서 뭐 리비아라든가 아니면 이집트 그리고 지금 보신 이제 시리아까지 전부 다 이제 민주화 운동이 이제 확산되게 되는 와중에 티니지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리비아도 그렇고 결국 시리아도 그렇고 이제 내전의 상황으로 번지게 되는 이 뭐 국면이 되면서 이 내전으로 번지고 난 다음에는 사실상 이게 지금 이제 이 감독님이 계속 어떻게 보면은 처음으로 딱 계속 돌아가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결국 전쟁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가, 이 내전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내전이 한 10년 동안 이어졌죠. 시리아 내전이. 그러면서 시리아 이제 굉장히 복잡한 국면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국내 정치는 물론이거니와 이 국제 정치라고 하는 맥락 속에 놓이게 되고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IS나 아니면 쿠르드라든가 그러니까 이게 전쟁을 보통 우리는 1대1의 아군과 적군의 전쟁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시리아 내전 같은 경우에는 정부군과 반군과 그다음에 반군 내에 또 ISIS와 그다음에 또 그 바깥에 있는 ISIS 그다음에 쿠르드족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내 안에서만 또 사자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 또 지금 보신 이제 2015년에 이제 완전히 국면이 전환되게 되는 러시아의 전면적인 이제 공습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군사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게 되면서 사실 그 이전까지는 이제 반군이 2013년 14년까지 이제 반군이 거의 그 시리아의 많은 부분을 이제 점령을 해 나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의 알 아사드 정권이 이제 무너진다라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도 막 행복해하는데 드디어 우리가 이겼다라고 이제 믿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더 떠날 수 없었겠죠. 왜냐하면 이길 수 있다. 우리가 민주화 운동으로 결국은 무언가를 해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떠날 수 없었고 그걸 아마도 더 경험을 하고 싶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러시아가 들어오게 되면 사실 그 이전부터 뭐 러시아, 미국, 온갖 뭐 UN, 주변에 이제 터키,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온갖 국가들의 사실상 이해관계가 이 전쟁을 두고 어떻게 보면 민주화 운동을 두고 벌어지고 있었는데 러시아의 이제 군사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전면적으로 이제 상황이 바뀌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2017년, 2016년에 이제 나오게 된 상황까지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영화를 보면서 사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때 당시에 이제 시리아와 관련된 굉장히 수많은 다큐멘터리들이 정말로 거의 쏟아진다라고 이야기하다시피 이제 저도 이제 다큐멘터리 쪽에 굉장히 좀 친밀하게 있다 보니까 거의 영화제에서 정말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좋은 다큐멘터리라고 이야기하는 다큐멘터리 거의 쏟아지다시피 사실 만들어졌었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식의 장편 혹은 단편 완성된 다큐멘터리뿐만이 아니라 이 시리아 전쟁과 관련해서는 뭐 워낙 10년 동안 오랫동안 일어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냥 일상적으로 실시간으로 사실상 지금 이 영화도 이제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영국의 채널4라고 하는 여러 뉴스들을 통해서 이 영상들이 이제 유명하게 어떻게 보면은 계속 트렌딩되는 그런 영상으로 이제 보였던 영상들도 여기 많이 삽입이 되어 있는데요. 소셜 미디어 안에서 계속 라이브로 사실 진행되는 이런 어떤 상황들이 보여지게 됐다는 측면에서 이 시리아 내전이 단순히 이제 전쟁의 측면뿐만이 아니라 전쟁을 기록하는 방식이 확실히 달라진 전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어떻게 보면 한 몇 가지 그 전쟁의 이 완전히 전쟁을 재현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지는 그런 국면의 전쟁들이 이제 몇 개가 있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걸프전도 그렇죠. 걸프전이 이제 처음으로 미사일의 시점으로 모든 전 세계인들이 가해자의 시점으로 어떻게 보면 폭격기 시점으로 우리가 그것을 생중계를 보게 된 전쟁이 걸프전이고 뭐 그리고 9.11이라든가 이제 이런 어떤 몇 가지 전쟁들 굉장히 전쟁 기록하는 방식을 이제 다르게 해왔는데 확실히 시리아 내전도 그런 어떤 전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아마도 뭐 전쟁은 아니지만 트라우마를 기록하는 방식에 있어서 한국 국내에서도 사실 그런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이 용산 참사나 아니면 세월호 같은 그런 그 트라우마를 다룰 때 굉장히 좀
재현 방식이 달라졌다. 심지어 세월호는 이제 피해자들의 기록이 남아 있잖아요. 사실 이제 이 영화도 그런 거죠. 그래서 감독님도 이 영화를 보시면서 사실 이런 어떤 굉장히 이전과는 좀 다른 방식의 전쟁 재현에 대해서 어떻게 특히 이 또 영화가 아무래도 이제 감독 본인이 그 안에 있는 내부자이다 보니까 사실 시리아 전쟁을 다룬 다큐멘터리 거의 그런 영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영화를 볼 때는 연출을 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냥 관객의 입장에서 보게 되고, 그때마다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처음 봤던 게 2019년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굉장히 좀 난민에 되게 포커스를 맞췄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무렵이 2016,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그 포위가 됐던 게 2016년으로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2016년부터 지중해를 건너는 그 바다를 건너야 되는 난민선들이 침몰을 하면서 뭐 해변가에서 뭐 아이의 신발과 함께 뭐 아이의 시체가 발견이 된다거나 하는 그런 뉴스를 계속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러니까 한국의 뉴스 매체라기보다는 유럽이나 미국의 매체를 통해서 계속 접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 난민들의 수가 어마어마했고 시리아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맥락 속에서 굉장히 많은 그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근데 기본적으로 가장 큰 건 정치나 어떤 이런 내전 상황이었겠지만 계속 그 난민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뭐 미국에서는 그 남아메리카 남미에서 계속 올라오고 있었고 이제 유럽 쪽은 지중해를 계속 건너오는 그 난민들이 있었는데 그 난민들이 이렇게 하나로 잡을 수 없는 집단인데 너무 다 다른데 어쨌거나 이제 계속 그냥 큰 덩어리로 보이는 거죠. 큰 덩어리의 난민으로 되어 있을 때 지금 전 세계가 이 난민들 때문에 큰 문제다라고 할 때 제가 사마에게를 보면서 저는 이제 그 속에서 시리아 난민의 얼굴을 봤던 것 같아요. 시리아의 난민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목숨을 걸고 오게 되었을까? 왜 그들이 떠날 수밖에 없었을까? 혹은 떠나온 사람들의 그 상황이, 그 맥락이 어떤 것이었을까에 대한 좀 다양한 얼굴을 입체적으로 보게 됐던 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좀 저한테는 배움이 되기도 했고, 혹은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마음이 아프기도 했죠. 왜냐면 2019년은 벌써 4년 전인데, 근데 사실 얼마 전까지도 우리가 뭐 타이타닉호를 관광하려고 했던 잠수정의 사람들이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이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다 돌아가신 게 되었고, 그 수색을 할 때 비슷한 시점에 난민선이 또 가라앉아서 그 난민선에는 뭐 파키스탄인들도 있었지만 시리아인들도 있었고 특히 아동과 여성들은 지하에 있어서 한 명도 생존할 수 없었다 이런 뉴스가 이제 바로 한 2주 전 안에 제가 봤던 뉴스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2019년도에 이 영화를 봤을 때만 해도 과거인 거죠. 2016년의 그 상황들이. 그래서 계속 뒤로 보면서 그 상황들을 복귀하게 됐고. 근데 이번에 영화를 볼 때는 그때 2019년에 저는 이제 러시아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난민의 모습을 생각을 하고 시리아의 모습에 굉장히 집중을 해서. 그런데 저희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 다시 이 영화를 봤을 때 그리고 다시 우크라이나의 뉴스가 또 퍼즐처럼 맞춰지면서 우크라이나에서 어린이 병동이 폭격을 맞았다. 혹은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그 폭탄이 결국은 이 시리아에서 사용되고 있었던 그 폭탄이 똑같이 사용이 되고 혹은 시리아에서 그 효과를 검증받은 무기들이 우크라이나에서 또 똑같이 이용되고 있는 거예요. 확산탄이라던가. 근데 여기서는 이제 조금 더 보편적인 언어로 뭐 사제폭탄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었는데 뭐 지금 우크라이나에 떨어지고 있는 폭탄들 같은 경우에 드럼통에다 뭐 넣어서 그 드럼통을 밑으로 투하를 하면은 거기서 터지는 어떻게 보면은 미사일의 형식보다는 조금 더 다른 아마 제조가 좀 더 쌀 테고 하지만 위력은 여전히 센 그런 것들이 이렇게 되는 것을 보면서 그러니까 2023년에 제가 사마에게를 볼 때
눈물이 나는 지점은 똑같이 어떤 이 인물들의 순간 감정이입이 되는 그 인물들이 있지만 좀 읽어지는 방향은 되게 다른데 그 다르게 읽어지는 것도 굉장히 비극적인 상황이고 네, 그런 게 참 화가 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냥 한편으로 그냥 저는 계속 그때도 지금도 똑같이 아 전쟁이라는 그 상황이 그냥 지옥이 될 수밖에 없고 절대 좋은 전쟁, 똑똑한 스마트한 전쟁 있을 수 없고 네 그런 그 굉장히 좀 흥분되는 이게 눈물이 나거나 화가 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이렇게 뭐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네 보면서 그렇게 봤습니다. 네. 그 지금 감독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게 사실은 그 이후에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전쟁이 계속 일어나면서 전쟁에 대한 어떤 정보와 지식이 오히려 우리에게 늘어나면서 이 영화를 나도 모르게 두껍게 읽게 되는 상황들이 사실 되게 아이러니하면서도 정말 비극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감독님이 얘기하신 진짜 그 얼굴을 알게 됐다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전쟁에서 뭐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사마에게를 비롯한 이제 이런 식의 인물을 중심으로 다루는 사실 이제 이 영화가 물론 이 감독이자 주인공인 와드가 사실 이제 민주화 투쟁을 하는 활동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구조적인 상황들을 굉장히 잘 알고 있고 지금 뭐가 문제인지 이제 다른 인터뷰들을 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계속 하거든요. 이제 러시아라든가 유엔의 문제가 무엇인지 왜 유엔이 뭐 리비아나 아니면 시리아나 이런 데서 다 전부 다 지금 실패하게 되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들이 얼마나 관료주의적이고 얼마나 페이퍼로만 전쟁을 보는가라는 이야기를 이제 굉장히 전문적으로 하는데 사실 이제 이 영화에서는 그러기보다는 그 내부인으로서 완전히 친밀한 얼굴을 이제 보여주죠. 근데 어떤 뭐 시리아 같은 이제 시리아 감독인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어떤 경향들이 때로는 너무 휴머니스트적인 그런 접근일 수 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늘 우리는 어떤 얼굴 없이 그냥 숫자로 보고 몇 명 사망, 뭐 최대 폭격, 뭐 이런 식으로만 이제 이야기가 돼요. 지금도 이야기하신 이런 식의 드럼통에 뭐 넣은 폭탄이 싸고 효과가 있다. 효과가 있다는 건 결국 많은 사상자를 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많은 사상자를 냈다라고 하는 건 지금 이 싸고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밀 폭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민간인 학살이 충분하게 너무나도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들. 그래서 이런 어떤 방식으로만 보여주기 때문에 사실 이 얼굴을 안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확실히 그 이 시리아 내전 이후로 보여지는 그러니까 그 내부인들이 다 전부 모두가 어떻게 모두는 아니지만 거의 많은 사람들이 특히 활동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카메라를 들고 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내부자이기 때문에 사실 거침없이 죽은 사람들 혹은 죽어가는 사람들 혹은 여기에서는 심지어 이제 사실 영화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재현할 때 아이의 시체를 보여준다는 건 어떤 면에서는 극영화에서도 굉장히 금기시 되는 일 중에 하나인데 이 영화에서는 이제 아이의 시체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물론 아이의 시체만 나온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영화가 특별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가까이에서 폭력을 묘사한다는 거 그리고 당사자이기 때문에 또 가능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예전에 제가 이렇게 뭐 좋아했던 것 중에 칼 대신 보습을 뭐 총 대신 꽃을 이런 되게 그 반전의 구호 같은 게 있잖아요. 우리가 싸우지 말고 뭐 차라리 뭐 농사를 짓고 뭐 꽃을 주고 이렇게 총 앞에 꽃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어떤 이미지로서도 굉장히 반전 운동에서 많이 쓰여지는 건데 그 이 사마에게를 그냥 좀 뭐 멀리서 약간 객관적으로 보면은 의사는 환자를 구하면서 이 투쟁에서 싸우고 있고 영화를 만든 사람은 카메라를 들어서 뭐 싸우고 있다라고도 이렇게
우습게 볼 수도 있고 그렇게 비유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영화를 여러 번 보면 볼수록 아, 이 사람은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닌 게 아닐까? 이 당사자들은 민주화를 위해서 운동을 할 수는 있지만 운동을 하지만 그리고 그게 너무나 중요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이 자유를 얻었을 때 아 뭔가 정권을 균열을 줬을 때 그 기쁨이 싸움의 형태긴 하지만 이들은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닌가가 계속 전 영화로 제가 그렇게 읽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총 대신 카메라를 드는 게 아니고 나는 그냥 카메라를 들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건데 우리는 이게 전쟁이나 어떤 투쟁에서 아 역할을 이렇게 배분해주고 아 그래 너는 총을 쏘는 것보다 카메라를 드는 거 잘하니까 너는 카메라를 들어라는 어떤 예전의 느낌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을 텐데 이 사람들은 싸우는 게 아니고 그냥 총을 맞으면 맞는 거고 폭격이 떨어지면 죽는 거잖아요. 카메라로 총을 막을 수는 없는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기서 집이 뭐 뒷집이 폭격을 당했고 근데 그 집이 이 와드의 집으로 폭격을 맞았으면은 와드는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와드가 카메라를 들었다고 해서 그 미사일이 뭐 어떤 뭐 드럼통 폭탄이 사제폭탄이거나 확산탄이 피해가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 사람들은 그냥 여기서 뭐 과일을 먹으면 행복해하고 아이들은 미술놀이를 하면 즐거워하고 노래를 부르면 좋아하고 놀이가 필요한 아이들이고 학교가 필요한 아이들의 삶인 건데 그 삶이 계속 침범당하는 느낌. 그러니까 카메라가 한때는 자스민 혁명이라고 하면서 막 했을 때 우리가 SNS와 카메라를 통해서 전 세계가 아무리 언론 통제가 심해도 이게 계속 벌어지고 해서 막 되게 희망을 갖고 있었지만 결국은 그것은 계속 삶으로서의 모습이었고 마치 뭐 저도 사실 약간 SNS 중독인데 이게 SNS가 막 무슨 큰 의미 부여를 해서 하는 건 아닌 거거든요. 그리고 저도 그냥 제 삶의 방식으로 카메라를 하는 건데 우리가 어떨 때는 이 사람들한테 그런 역할을 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습이 굉장히 다르지만 전쟁에 담겨진 것도 다르지만 이들은 전쟁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살아가고 있는 건데 우리는 이들을 전쟁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아 이것이 이제 운동이 되고 활동이 되는 모습으로 역할을 부여하게 되는 것도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게 됐던 것 같아요. 영화를 계속 보면서 아 그냥 아이 낳고 키우고 하는 어떤 삶의 어떤 노동인 건데 그것이 군사화의 눈으로 보면은 다시 투쟁이 돼버리는. 하지만 그들은 절대 맞설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전체적으로 거국적으로 보면은 기록이 남았고 그 기록이 이렇게 한국 서울 인디스페이스까지 틀어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저 정권은 정말 나쁜 정권이다. 저 독재자는 나쁜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어떤 그 싸움에서의 무기처럼 쓰여질 수는 있으나 그것은 무기가 아니고 저것은 투쟁이 아니고 어쩌면 삶이다라는 생각을 좀 영화를 여러 번 보면서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도 그 전쟁은 죽음이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지만 전 이 영화를 보면서 전쟁은 삶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 굉장히 사실 아이러니한 순간들이 어떻게 보면 이 영화에 이렇게 말하는 게 되게 죄책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빛나는 순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초반에 이렇게 소년의 죽음 어떻게 보면 처음 이렇게 가슴이 무너지는 순간 중에 형제들이 함께 슬퍼하던 네, 그 죽음. 그 소년이 죽는 순간에 함자가 와드한테 청혼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소년의 불행 가장 큰 비극을 정말 참을 수 없는 그런 어떤 비극을 맞이하는 순간에 가장 어떤 행복한 순간을 맞이하는 그리고 내가 고통이 있기 때문에 바로 내일 어떻게 보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랑하는 사람과 뭔가 커넥션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상에서는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이 사람들한테는 어떤 삶이구나라는 생각이 그리고 중간에 또 사마가 이렇게 너무 예쁘게 웃는 그 장면 있잖아요. 나레이션에서도 딱 그냥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행복의 순간에
가장 큰 공포가 밀려오는 이런 것이 바로 우리는 그냥 전쟁하면 맨날 죽고 뭐 뭔가 고통스럽고 뭐 굉장히 비극적이고 이런 것만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게 어떤 이 전쟁의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크레딧에도 보면 이 감독이 내가 잃은 친구들과 내가 얻은 친구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전쟁에서 친구를 잃기도 했지만 또 그 와중에 또 얻게 된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이중성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이제 이 영화가 어떻게 보면 내부에 있는 친밀한 카메라이기 때문에 잘 보여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질문을 좀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질문 받아보면서 그리고 좀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네, 네, 안녕하세요.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제가 그 질문이 두 가지 있는데요. 처음에 저는 이제 영화를 전체를 이해를 잘 못했나 싶어서 한 가지 의미를 질문드리고 싶은데, 중간에 함자가 사마를 데리고 앞에 가슴에 껴안고 시어머니, 그러니까 어머니가 말린데도 데리고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어딘가에 갔다가 저는 이제 의미를 잘 파악을 못했는데 다시 돌아와서 살았다는 느낌이 든다 뭐 이런 식에 있어서 제가 그 장면을 잘 이해 못했어서 좀 의미를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 질문은 그 카메라가 촬영한 후에 어쨌든 이 영상물을 뭘 편집을 하든 아니면 어딘가에 올려지든 뭔가의 후처리 과정을 한 이후에야 이게 의미를 획득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 전에 사실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닿지 않더라도 이 영상을 찍고 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지,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카메라를 들고 영상 작업을 하시는 감독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껴지셨는지 이런 거 좀 궁금합니다. 그 첫 질문은 그냥 제가 대답하고 두 번째 질문 감독님 대답할까요? 네, 첫 질문은 아마 이 상황이 잘 이해가 되시지 않아서 사실 정말 혼란스러울 수 있는 장면일 텐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알레포가 완전히 포위돼서 사실 다 나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알레포가 아무리 포위를 해도 정말 개미 한 마리 나갈 수 없게 포위를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다른 마을로 갈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하지만 그런 아주 뭐 길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길로 이제 그 와드의 아버지가 아프다고 하셔가지고 다른 이제 동네로 그래서 전화도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보면서 우리가 전쟁이면 뭔가 아니 포위도 됐는데 전화도 안 되고 아니 어떻게 다 전기가 나오고 어떻게 병원이 다 살아가고 있네 뭐 이렇게, 이게 현대전의 저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미 고전적인 어떤 그 1차 대전과 그러니까 참호에서 막 총을 쏘고 대면하는 그런 대면 전쟁을 생각을 여전히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현대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식의 어떤 도시의 포위를 통해서 공습을 하고 뭐 그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방식을 취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나갔다가 다시 알레포가 근데 더 이상 이제 완전 포위가 돼서 정말로 지금 이제 개미 한 마리 나갈 수 없게 완전 포위가 돼서 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제 함자와 와드는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알레포로. 그러니까 동료들에게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사실 함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죽을 수도 있는 그 곳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함자와 와드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완전 포위가 사실상 이루어진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은 어떻게 보면 그 선택 저항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남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좀 아이러니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거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거기서 살아가는 것, 우리가 난민이 되지 않겠다. 어떻게 보면 계속 우린 여기 떠나지 않겠다. 여기가 우리 집이다라고 계속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저항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야 자기네가 이제 민주화 운동을 했던, 어떻게 보면 사실 중간에 아주 짧은 대사로 나오지만 사실 이 ISIS에 의해서 반군이 거의 이게 잡아먹히게 되는, 그러면서 와사드 정권이 사실 실제 뭐 현실이기도 했고, 일부는 이제 왜냐하면 너무 안 좋은 상황으로 이제 몰렸기 때문에 결국 극단주의자들한테 일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선이 섞이게 된 상황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는 다 그런 건 아니었던 거죠. 굉장히 복잡한 지형을 이루고 있었는데 알 아사드 정권이 사실 반군은 전부 다 ISIS다, 극단주의자다, 이슬람 극단주의자다라고 이렇게 프로파간다를 하면서 러시아의 공습도 있었지만 그러면서 이제 주민들이 사실상 동요하게 되고 다시 이 무정부 상태나 혹은 극단주의자들이 들어오는 상태를 너무나 공포스러워했기 때문에 이 알 아사드 정권의 이제 지역으로 다시 가거나 아니면 그들을 동조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들은 그렇게 되는 순간 자기네가 원래 이 시작이었던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이제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다시 돌아가는 선택을 했었던 거죠. 근데 저는 그 대사가 진짜 인상적이었는데 너무나 안심이 돼서 내가 동료를 다시 만나고 여기에 잘 살아 돌아온 것이 너무나 안심이 돼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우리도 그 되게 와 너무 죽을 만큼 좋았어 죽겠어 이런 이야기를 되게 자주 쓰는데 이 말이 진짜 너무 재미있으면서도 되게 아이러니했던 것 같아요. 이 영화를 정말 잘 요약하는 혹은 영화를 이 감독의 어떤 정체성, 캐릭터를 진짜 잘 요약하는 이렇게 누구도 그렇게 쉽게 할 수 없는 사실 되게 일상을 사는 것 같지만 함자와 그 동료들과 그 다음에 와드는 굉장한 어떤 영웅이죠 진짜로. 사실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첨언하면서 이어서 두 번째 질문에 답을 할게요. 근데 그 영화 오프닝에 보면은 그 굉장히 젊은 와드의 모습이 사진이 나오고 그다음에 대학교를 가게 되면서 대학교에 갈 때 부모님이 걱정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와드는 알레포의 그 출신이 아닌 거예요. 대학을 가기 때문에 알레포에서 살게 된 거고 어떻게 보면 함자도 그 알레포 의과대학을 다니기 때문에 알레포에 사는 것이지 알레포의 시민 원래 그러니까 그 알레포 출신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오프닝부터 시작을 하면 사실은 이들은 타지인들인 거예요. 근데 그 거리가 알레포에서 얼만큼 가까운지 얼만큼 먼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은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알레포의 의미가 얼마나 그 남다른지. 그러니까 만약에 나 마포구 출신이어서 나 마포구 사람인데 마포구에서 여기서 살면서 이 마포구를 지키겠다란 나는 여기에 있는 대학을 다니기 때문에 여기서 살게 됐어 하면서 마포구를 지킨다는 건 되게 다른 의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알레포 사람들도 떠나는 와중에 이 알레포의 원래 시민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이 동 알레포 여기 어떤 우리가 저항과 승리의 기억인 이곳을 우리는 살아남아서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끝나지 않았다. 지지 않았다를 이제 계속 보여주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아마 굉장히 여러 가지 푸티지가 있었을 텐데도 영화를 편집할 때 시작할 때 내가 알레포로 오게 됐던 이유나 혹은 함자의 고향으로 갔다 오는 길 같은 것들 그리고 많진 않지만 어쨌거나 그 어떻게 한국말로 친정 자기 가족과 함께 아이가 출산할 것 같다거나 이런 식으로 전화로 연결하는 것 자체가 이들은 알레포에 친인척이 있지 않은 이들이지만 정말 자기들의 고향으로 삼고 자기들 어떻게 보면 나라로 삼고서 하는 것 같았고요. 그 사실은 아마 잠깐 영화에서 나왔는데 이렇게 굉장히 많은 클릭수가 되어 있는 유튜브 같은 화면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현대전의 어떤 맥락일 수 있을 텐데 사실 와드는 거의 아마 찍고 거의 실시간으로 굉장히 자주 이게 업로드가 되었고 그거를 계속 지켜보게 되는 상황으로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사마에게란 영화도 굉장히 특수한 거죠. 왜냐면 영화의 어떤 푸티지는 우리가 다른 곳에 공개되지 않는 것들 영화를 위해서만 만들어진 것들이 영화로 모아져서 편집돼서 혹은 영화라는 거를 틀 때는 또 프리미어라는 굉장히 처음 어디서 틀어진다는 거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이러는데 사마에게 굉장히 많은 푸티지는 아마 여기저기서 많이 보여졌었던 하지만 여전히 의미가 있고 지금까지도 의미가 있게 된 영상으로 이렇게 모아진
것인 거고, 그래서 이거를 찍을 때 절대 이게 뭐 언제 틀어질지 모른다 이런 좀 그런 마음은 아니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순간순간 어서 찍어서 알려주고, 아직도 알레포에 사람이 살고 있다. 아직도 알레포에는 임신한 여성도 있고 거기서 태어난 아이도 있고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그 아이가 살아나는 일도 있다라는 거를 계속 소식을 전해주는 역할을 와드가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와드의 카메라가 그 정통성을 가진 영화랑은 또 좀 다를 수 있는, 이게 그 유튜브 업로드라는 것은 이제 또 좀 다른 형태, 이 컨텐츠 자체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특수한 상황 속에서 만들어져서 모아져서 틀어지게 된 뭐 그런 영화의 좀 특수성을 갖고 있는데, 이게 현대전의 특수성과 또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인터넷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전쟁 중에도 음악도 들을 수 있고, 눈이 내렸던 장면에서도 보면 함자가 핸드폰으로 음악 들으면서 나와서 눈은 보고 눈싸움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막 6.25 뭐 피난길에서의 그런 뭐가 다 단절되고 전기도 없고 뭐도 없는 거랑은 조금 다른. 네. 제가 아까 초반에 이제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실제로 그 그러니까 이 아랍의 봄 자체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게, 물론 여러 가지 맥락이 당연히 있겠지만, 이제 미디어 환경의 변화라고 하는 그 소셜 미디어로 어떻게 보면 이제 운동이 확산되고, 그러면서 한 국가 안에서만 그것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이제 물론 이제 다 영향을 받고 있는 국가들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국가들로 이제 확산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벌어진 이런 시리아 내전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이 영화, 사실은 이 영화뿐만이 아니라 이 같이 다 나왔던 뭐 홈즈는 불타고 있다라고 한 국내에 이제 방영된 홈즈는 불타고 있다, 아니면은 화이트 헬멧,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 있는 화이트 헬멧, 그리고 알레포에서의 하루, 뭐 그다음에 부산에서 또 상영했었던 은빛 수면 시리아의 자화상, 뭐 이런 굉장히 수많은 영화들이 있어요. 근데 이 영화들이 전부 다 지금 보신 이 사마에게처럼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다 유튜브나 아니면 뭐 다른 그런 소셜미디어로 전부 다 올려졌던 푸티지들, 그리고 한 사람이 찍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와드도 전문적인 영화 감독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을 하는 활동가, 투쟁을 하는 활동가였다가 이제 자기가 하는 역할을 찾으면서 저널리스트가 되고, 일종의 미디어 저널리스트가 되고, 이제 그러면서 이것을 더 확장해 나간, 자기 직업으로 어떻게 보면은 확장해 나간 그런 형태이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서도 보면 아마 이게 와드가 다 혼자 찍은 게 아니라 자기가 아이와 카메라를 양쪽에 들고, 아이를 들을 건지 카메라를 들을 건지, 네 죄송합니다, 카메라가 들을 건지 선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이 이 사람 진짜 대단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사마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카메라를 드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이제 사마를 들거나, 그리고 누가 이제 카메라를 찍어주는, 그래서 이 영상조차도 혼자 찍은 건 아니라는 거죠. 주변에, 그리고 와드 외에도 카메라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여럿이 있는 상황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진짜 이 전쟁의 기록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다르게 바꾼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 실시간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올리면서 전쟁 상황을 알리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효과가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가 시리아 내전을 왜 이렇게 잘 알고 있을까? 물론 10년 동안 잘 알고 있을까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좀 어떤 면에서는 왜 친숙하게 느껴질까라고 하는 건 10년 동안 벌어진 것도 있지만 굉장히 소셜미디어의 어떤 환경이기 때문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면에서는 또 익숙하게 만들어서 사실 그래 나 알아 그다음 방관 약간 이런 방식으로 흐를 수도 있고, 사실은 유엔이 거의 그런 태도를 취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2012년, 13년에 분명히 전쟁을 중단시킬 수 있는 여러 계기들이 있었고, 사실 중재에 들어갔는데 이제 당연하게도 이제 러시아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불가능한 부분은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죄송합니다. 저야말로 죄송합니다. 네, 그만하시고. 오늘 왜 이러죠? 너무 참견이 심한데요. 네, 네, 제가 길을 잃었는데
네, 그래서 유엔도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관심이 높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이제 중재안을 내놓으면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되는 여러 국면들이 있었는데 그냥 그런 식의 되게 서구의 관심 정도? 그러니까 서구의 다른 시민 조직들이 관심을 갖는 것으로 오히려 변명을 하면서 이 실제로 전쟁을 끝내거나 아니면 알 아사드 정권에 대한 더 직접적인 어떤 압박을 취한다거나 이런 것까 왜냐면 이제 국제 정세도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가지는 이제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이렇게 막 이번에 이 영화를 다시 보게 될 때 지도를 찾아봤는데 한번 공유를 막 했었거든요. 시리아의 위치랑 우크라이나 위치가 굉장히 비슷한 위치에 있어요. 근데 이제 시리아는 아래에 있고 유럽을 가려면 바다를 건너가야 되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유럽으로 육로로 진행이 되는데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그 유럽 사회의 굉장히 그 즉각적 반응. 뭐 이렇게 EU 전체에서 뭐 독일이나 이런 곳에서의 뭔가 했던 것과 시리아를 바라볼 때 그 다른 점에 대해서도 이게 굉장히 좀 오히려 물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이 좋은 것도 아니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뭐 어떤 안전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그것도 처참한 비극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그 국제사회에도 반응하는 것조차도 이렇게 좀 그 마음적 거리 물리적 거리가 어떠냐에 따라 다른 사람 생명의 그 가치는 값을 매길 수 없는데 바라보는 위치가 다른 거죠. 그리고 아까 이제 노출이 많아서 그것에 대한 좀 둔감화 같은 것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어느 순간 우리가 만약에 제가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일본에서 1000명의 아이가 죽었다고 생각을 하면 일주일 동안에 1000명의 아이가 죽었다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뭐 반일 감정이 있고 무슨 감정이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충격적이고 굉장히 그 파장이 클 거예요. 근데 시리아에서는 지금 10,000명이 넘는 아이가 죽었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거기 뭐 전쟁이 오래됐지. 거기 좀 계속 안 좋지. 그게 시리아가 아닌 중동의 어느 나라라고해도 거기서 그만큼 죽었구나라고 좀 굉장히 타자화되고 굉장히 거리를 두게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안타깝게 이게 그 계속 올라오는 수많은 어떤 뭐 그 노출이 많이 될수록 좀 둔감화되는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실시간도 있지만 저는 이제 그 초반 장면에 되게 이제 이미 이 영화를 전 봤었기 때문에 되게 슬펐던 장면이 왜 병원을 처음 만들잖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알 아사드가 우리에게 이런 것도 가능하게 해주네, 기회를 주네, 막 이러면서 병원을 만들고 각자 막 그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정하고 하는데 이제 친구가 거기에 정말 너무 생생하게 너무 웃으면서 같이 농담을 했던 친구들이 결국은 이제 죽었다는 소식을 알려주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또 증언할 수 있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사실 영화의 전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실시간으로 계속 뭔가 정보를 알리는 차원도 있지만 원래 영화의 어떤 존재 이유라고 늘 이론가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는 어떻게 보면 과거의 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게 만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장면을 보면 우리가 잊었던 어떤 그런 영화의 어떤 존재 이유 이런 것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서 이게 확실히 실시간으로 스트리밍을 되는 것과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영화는 좀 다른 어떤 성격을 갖는다. 똑같은 푸티지를 갖고 자료를 소스를 갖고 있더라도 그런 생각이 좀 저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좀 받아볼까요? 네, 이쪽에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받겠습니다. 저 위쪽. 네. 네, 영화 너무 흥미롭게 봤고 지금 토크도 너무 재미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도 언급하셨지만 아이의 시체를 영화에 드러내는 게 사실 극영화에서도 금기시되는 부분인데 이 영화는 사실 영화 시작부터 혁명을 위해서 활동하던 청년들의 시체로 시작해서 계속해서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아이의 출생까지 포함해서 생과 사를 계속 교차하는 부분에서는
아주 빼어난 연출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게 미디어 액티비스트가 SNS에 실시간으로 올리는 전쟁의 참상과 그것을 계속 누적해서 영화에 담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영화에서 전쟁을 재현할 때 이런 식으로 드러내는 것은 되게 위협감이 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야 물론 이 영화를 찍은 카메라를 든 사람이 누군가, 그리고 이 와드라는 연출자의 캐릭터를 생각하면 어느 정도 가만히 되면서도 이것을 계속 감안하는 것이 맞냐 하면서 좀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의 그 전쟁 재현 윤리에 있어서 두 분 또 어떻게 이 말씀을 그간 나눠 오셨는지 궁금했습니다. 네, 이게 참 신기한데 뭐 다른 거를 볼 때는 그렇지 않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영화를 봤을 때 특히 그 아이가 뭐 죽거나 했을 때 그 어머니가 아이를 시체를 데리고 가는 장면이 굉장히 이제 좀 마음이 많이 아프고 되게 안 좋고 너무 황당한데 이제 그런 순간순간에 이거 찍고 있는 건가요? 뭐 이런 그 자막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거 근데 그 말들이 이게 뭐 알아보니까 제가 다 알아듣진 못하지만 이거를 꼭 기억해 달라는 어떤 그러니까 그 시체의 옆에 있는 유가족들의 그 마음이 지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아무 죄 없는 아이들이 이렇게 죽어가는 거를 전해달라는 그 감정이 영화에서 굉장히 잘 전달하게 만든 게 아닌가. 그것이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되게 뭐 적절하진 않지만 왜 그렇잖아요. 뭐 포르노그래피처럼 어떤 이것을 이렇게 굉장히 자극적으로 막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그 윤리적인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 많은 고민 속에서 아마 선택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지만 이 장면을 넣지 않고서는 이때 이 감정과 혹은 그때 무력함이나 그 슬픔을 담을 길이 없다라는 판단하에 그렇게 배열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장례 풍습에 대한 문화가 다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한국의 장례 문화에서는 뭐 아주 최측근의 가족들이 여전히 염을 할 때 들어가는 순간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굉장히 시체를 보지 않잖아요. 아무리 어느 정도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장례식이나 어떤 장례 문화에서 우리는 시체를 보지 않는 게 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미국에 살 때 좀 갑자기 이야기가 엄청 이렇게 튀어서 되게 가깝게 지내던 그 도서관에 경비를 하던 경비를 하시던 여자분이 있으셨는데 그분이 어느 날 이렇게 이례적인 인사로 하와이를 했는데 자기 손자가 죽었다고 해서 이제 너무 놀래서 괜찮냐고 하는데 이제 총에 맞아 죽었다고 하고서는 시체 사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시체 사진은 뭐 이런 식의 시체는 아니었고 장례식에서의 어떤 관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었는데 저는 이제 그 어떤 알고 지내는 사람의 가까운 사람의 시체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너무 놀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 미국의 장례 문화에서는 죽은 사람의 관이 있고 거기를 다 돌아가면서 인사를 하고 얼굴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장의사가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직업으로서 한국과는 좀 다른 형태, 한국의 장례 지도사랑 좀 다른 형태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있어서 화장도 하고 좀 가장 좋아 보이는 모습으로 그래서 이 사마에게 영화에서의 그 맥락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 감독이 내가 느낀 어떤 감정 혹은 함자가 느끼고 있는 감정 그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그 감정과 이만큼 일상 속에서 계속 시체를 볼 수밖에 없는 게 있고 뭐 물론 출발할 때 그 시체는 다르죠. 약간 뭐 우리나라 부마 항쟁도 생각나고 그러긴 했는데 왜 어떻게 이 도시 전체가 바뀌게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으로의 그건데 또 한편으로는 문화의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다른 형태가 있지 않았을까도 저는 약간 하게 됩니다. 그 되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모든 거의 시리아 그 다큐들이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사실 자기 주변에 계속해서 자기 옆에 있던 친구가 죽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되게 끔찍한 장면들도 많잖아요. 근데
정말 이 영화뿐만 아니라 다 그렇게 죽음의 순간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저도 되게 고민이 되는 지점 중에 하나인데, 근데 저는 그 예전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시리아 난민에 대한 문제를 환기하면서 그때 죽었던 그 해변가로 이렇게 나와 이렇게 죽어서 결국 이제 그 바다를 건너다가 죽어가지고 해변가로 밀려 나왔던 아이의 시체를, 그러니까 문제를 환기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그것을 전시하고 배포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사진은 굉장히 문제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건 굉장히 클로즈업돼서 그 시체 하나만을 가지고, 아이 시체 하나만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문제의 어떤 전부이냐. 이게 정말 너무나 저는 그 어떤 면에서 그거야말로 되게 포르노적인 어떤 사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아이를 되게 도구화한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여기는 어떤 전쟁의 현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전쟁처럼, 그러니까 그런 전쟁처럼 느껴지지 않아도 사실 전쟁의 현장이라고 하는 어떤 특수성을 분명히 감안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때로는 얼굴 클로즈업을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좀 흥미롭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아이의 어떤 그거를 뭔가 이렇게 포토샵으로 만진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아이를 기억하거나 혹은 기록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느낌이었던 게 저는 좀 다른 지점이다. 이건 분명히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 물론 저 여전히 위험함은 있다. 왜냐하면 익숙해지기 때문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되게 위험한 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되게 밸런스를 잘 맞췄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영화의 좀 토크 제목을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제목을 빌려온 것이긴 하지만 전쟁은 아이 얼굴을 하지 않았다라는 제목을 가져온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마에게가 분명히 다른 또 시리아 좋은 다큐들하고도 또 다른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건, 이 와드가 카메라 감독이자 그리고 저널리스트이자 미디어 활동가이자 또 이 엄마라고 하는 어떤 위치에서 굉장히 여성으로서, 단순히 엄마이기 때문은 아니고 전 여성으로서 되게 친밀한 어떤 순간들을 계속 파고들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가족, 그 나얀의 가족, 되게 재밌는 나얀의 가족 안에도 들어갈 수 있었고, 그리고 거기 안에서 각각의 여성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정말 저는 보여주는 순간들이, 이것은 와드가 찍었기 때문에, 여성인 와드가 자기가 그 정체성을 가지고 되게 찍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 전쟁은 아이 얼굴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동안 전쟁에서 아이의 얼굴은 너무나 많이 보여줬죠. 피해자의 얼굴에 대표적인 고통을 받는 얼굴로서. 그런데 실제로 아이가 정말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쟁에서 어떻게 느끼는지, 혹은 아이는 전쟁을 경험할 때 어떤 말을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통해서 위안과 위로와 그 긴장을 해소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의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죽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들어보거나 보여준 적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마에게가 그런 면에서는 정말로 놀라운 영화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많은 전쟁 안에 있는 살아있는 아이들의 말과 표정과 어떤 그 자기만의 긴장을 해소하는 방법들을 어떻게 이렇게 보여줄 수 있었을까라는, 그 단순히 어른들이 뭐 이렇게 해야지 뭐 이런 어떤 장면들, 그 버스 칠하는 장면 같은 건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전형적인 장면일 수도 있는데, 그런 대부분은 그런 장면으로 해소해 버리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넌 정말 여기 떠나고 싶냐, 그렇지 않냐. 근데 그 질문을 받으면서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결국은 이제 울음을 터트리는 그 아이의 어떤 순간들, 자기도 딜레마, 아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딜레마들. 나 떠나고 싶지 않은데 또 떠나고 싶고 무섭은데 여기가 좋고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그런 것들을 보여준 것이 그러니까 그걸로 감세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왜 이것을, 이 아이의 시체를 보여줄 수밖에 없었는가를 오히려 이 아이들을 보여주면서 좀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아이 인터뷰가 너무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전쟁에 관해서 계속 얘기하게 하는 것은 인터뷰 한 사람으로서도 쉽지 않은 건데,
응급실에 왔을 때는 정말 아이의 보호자가 아이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해서 이 상황을 계속 물어보잖아요. 뭐 어디에 있었니, 무슨 일이 있었니, 누구니. 그러면 그 아이들에서 관계를 얘기하잖아요. 제 동생이에요, 조카요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가깝게 지내는 그 가족이 있어서 그 가족 때문에 저도 굉장히 그 영화 속에서 숨통을 막 이렇게 좀 트이는 느낌. 그 순간만큼은 저도 좀 긴장을 풀고 그 집에서 조금 마음을 이렇게 놓고서는 같이 어울리는 느낌을 받았는데, 거기서 그 아이가, 그 힘들어하고 슬퍼하는 아이가 죽을까봐 무서워요, 뭐 엄마 아빠를 잃을까봐 무서워요, 우리 집이 폭격을 맞을까 무서워요라는 말을 하지 않고 친구들이 떠난 거에 대한 슬픔이 크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그 아이 나이에 맞는 어떤 그들의 가장 큰 공포는 내 친구가 이사를 간 거. 그 친구들이랑 다시 놀 수 없는 게 이 아이의 어떤 우주라는 거를 보여주는 게, 그게 그 전쟁 속에서 얼굴을 이렇게 보여주게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전쟁에서 아이들에 대한 그 피해자로 가정할 때는 고아가 된다, 뭐 불구가 된다, 뭐 죽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피상적으로, 그래서 아, 저 애 불쌍하다라고 할 텐데, 이 아이는 지금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들이 떠난 게 너무 슬픈데 그 친구들 미워하지 말아야지. 하지만 너무 놀고 싶고, 그 부분이 되게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예. 이게 그 전쟁에 누구의 얼굴로 하느냐, 그다음에 어떤 얼굴을 보여줄 것이냐가 진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영화는 아니지만, 이 영화에서 잠깐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식물 이야기를 막 하잖아요. 갖고 그 와중에. 근데 이제 그 알레포에서의 하루라고 하는 그 짧은 단편 시리아, 그것 역시도 이제 그 내부인들이 다 이렇게 찍은 영상들을 이제 편집한 그런 영화인데, 근데 거기에서 캣데디가 나와요. 그러니까 알레포에서 이렇게 폭격을 맞았는데 당연히 반려동물들은 어디를 갔겠어요. 그래서 완전 이제 뭐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거리를 돌아다니고 뭐 이러니까 그 동물들을 계속해서 알레포에서 돌보고 있는 그런 어떤 캣데디의 모습이라든가, 그러니까 결국 동물의 얼굴, 그러면 전쟁에서 동물의 얼굴은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 어떻게 보면 아이라고 하는 것을 이 기존의 어떤 방식, 완전히 도구로 어떻게 보면 사용하던 방식하고 좀 다르게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 질문일 텐데요. 하나만, 네, 여기. 네, 우선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질문은 사실 간단한데 그 과정까지 제가 지금 좀 속이 일렁거려가지고 잘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영화 중간에 이 아이들이 전쟁 태어나서 봐왔던 게 전쟁이라는 단어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제 얘기를 간단하게 하자면은 저는 이제 경기도 파주 문산이라는 곳에서 태어난 건 아니었지만 거기서 오랜 시간 자랐고, 영화에서 굉장히 익숙하게 느껴졌던 것이 중간에 이제 막 폭격 소리가 주변에,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사마의 얼굴이 나오면서 막 이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주변에 계속 폭격음이 조금씩 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하로 대피를 하고, 또 어떤 순간에는 아, 오늘은 또 폭격이 심하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나중에 서울에 와서 이제 친구들과 이런 대화를 할 때 저를 소개하면 항상 저의 소개를, 나는 학교에서 아침에 학생회에서 인사를 하면은 주변에서 계속 폭격음이 들리고 총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주변에 군부대가 항상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등교를 할 때 항상 총소리를 들으면서 등교를 했고, 좀 더 정세가 안 좋아졌을 때는 오늘 뭔가 훈련을 좀 더 빡세게 하네? 이런 얘기들을 친구들과 나누면서 평생 살아왔고, 주변 친구들도 다 이제 군인들의 자녀거나 아니면은 군부대 바로 앞에서 살아서 계속 그런 총소리를 들으면서 지내오거나,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제가 본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서울에 왔을 때도 이 전국 모든 곳에 다 군부대가 있는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이 서울에는 군부대가 잘 없구나. 다른 지역에는 군부대가 없구나. 이거를 정말 20살 때 처음 알게 됐었거든요. 근데 그런 환경에서 자라왔고, 이런 사회적인 거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전쟁과 평화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지금도 이제 그런 활동을 조금씩 하게 되었는데, 이 전쟁이란 것이 사실 한국에서도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군부대 문제라던가 아니면 꼭 전쟁이 막 총을 쏘고 서로 싸우고 있지 않으면서도 물론 가끔씩 그런 일이 벌어지지만은 다양한 형태에서의 한국의 또 특수한 전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런 거 한편으로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일본에서의 뭐 아이가 1000명이 죽으면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겠지만은 다른 나라의 전쟁으로 막 10,000명의 아이가 죽는 건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만약에 일본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전쟁으로 아이가 1000명이 죽었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또 어떻게 느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또 다른 형태로 사람들이 죽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긴 하는데 전쟁에서 사람이 죽는 거는 되게 당연하게 느끼고 전쟁에서의 뭔가 특수성, 사람이 죽고 누군가를 죽이는 것, 그리고 군대에 가서 뭔가 사람을 죽이는 훈련을 받는 게 되게 당연시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전쟁이라는 특수성에 대해서도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많을 것 같다. 그럼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좀 더 인식을 가지고 볼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이 대한민국이라는 한반도가 분단되어 있고 이 종전이 아닌 이제 휴전 국가라는 상태에 놓여 있는 상황 속에서 저희가 뭔가 찾아볼 수 있는 뭔가 영화라던가 아니면 그리고 아까 계속 해주신 것처럼 좀 더 현대판 과거의 뭔가 전쟁 아니면 과거의 뭔가 민주화 운동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좀 더 현대적인 우리 한반도 상황을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영화나 다큐멘터리 그런 것들이 있으면 뭔가 추천을 좀 받고 싶고 없더라도 뭔가 그런 시도가 있는지 아니면은 정말 시도조차도 만약에 없을 수도 있지만 물론 곳곳에 이제 그런 활동가들이 계시지만은 아니면은 여기 감독님이나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담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이 뭔가 한국에서 있다면 좀 얘기를 듣고 싶어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막 지금 추천작 리스트를 이렇게 읊을 수는 없는데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한국 그냥 너무 안타깝게도 전 세계가 지금 계속 어떤 형태로든 전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올해 어떤 영화제를 가셔도 그곳에 전쟁 관련 영화 한 편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이렇게 웃으면서 할 얘기는 아닌데 그래서 다큐멘터리 영화제에 특히 국제가 붙는 여기도 사마에게가 DMZ에서 저도 DMZ에서 봤는데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같은 다큐멘터리 영화제는 분명히 그 당대라고 하긴 그 해에 가장 좀 초점을 받고 있는 그런 영화들이 소개가 되는 게 굉장히 좀 흔하다고 해야 될까요? 보편적으로 어쨌거나 전 세계에서 계속 어떤 지금 내전이건 전쟁이건이 벌어지고 있으면은 그것을 담아내고 있는 사람들은 있어서 아마 영화제들을 이렇게 관심 갖고 보시면 다큐멘터리들은 어느 영화제고 다 있을 것 같긴 하고요. 근데 소개를 아마 제가 소개를 드리는 걸 이미 다 보셨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제가 지금 당장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이 드는 어떤 이런 좀 전쟁과 한국의 상황과 한국의 특수성과 이런 관련은 병역 거부자에 관련된 다큐멘터리들이 아무래도 조금 이 한국의 특수성 가운데서 우리가 또 의무로 군대를 가야 되는 상황 속에서 왜 군대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하고 혹은 다른 선택을 하려는가 하는 맥락이 보여지는 영화는 저는 김한태 감독님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병역 거부자 관련된 영화들을 만들었던 게 좀 지금 당장 좀 생각이 나고요. 아마 한국의 상황이 특수한 게 있죠. 왜냐면 우리는 종전 선언이 하긴 한 거죠. 근데 종전이 아니고 휴전 상황으로서 사실 계속 어떻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드라마도 만드는 그런 한국. 그러니까 한국 뉴스가 굉장히 많이 북한과 함께 나오다가 또 K-팝이 있고 K-드라마가 나오고 이러는 되게 신기한 그런 나라인 거죠. 조금만 멀리서 보면은. 그런데
그런 특수성 가운데서는 저는 지금 뭐 그 병역 거부 그러니까 한국처럼 병역을 해야 되는 나라도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한국의 특수성을 갖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떤 군사 문화와 함께 있을 수밖에 없는 특수성도 계속 그 중간중간에 위협이 되는 거잖아요. 전쟁을 멈추지 않은 거고 전쟁이 진행 중인 거고, 대부분의 성인 남성들은 군대를 가야 된다라는 그 전제하에 그 군사 문화나 이런 것들이 또 마치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것처럼, 혹은 전쟁이나 이 그 상황도 되게 당연한 것처럼 그 세팅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반국가적으로 몰아질 수도 있는 것처럼 하는 부분들, 그리고 그 단독으로 있는 게 아니고 독자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시리아도 마찬가지지만 한국도 한국 혼자서 있는 게 아닌 굉장히 여러 나라랑 겹쳐져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시리아도 시리아 상황의 내전이라는데 계속 러시아가 인볼브되고, 근데 러시아가 있으면은 또 반대쪽으로 다른 뭐 아마 평화유지군 같은 군들도 들어가 있겠죠. 유엔 평화유지군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유엔 얘기하셨으니까. 근데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세계적인 정세에 얽혀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제 그게 이렇게 얽혀 있는 상황이고, 그 맥락에서 뭐 평택에 관련됐던 다큐멘터리도 뭐 예전에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런 식으로 뭐 사실은 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던 제주도 강정마을에 관련된 다큐멘터리들도 아마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은 소개가 되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끝나고 감독님 만나셔서 여기가 더 정확한 제목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DMZ 다큐멘터리 영화제 되게 추천드려요. 워낙 평화를 주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거의 DMZ라는 또 경기도란 특수성이 지금 말씀하신 바로 그 특수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관련된 영화를 굉장히 진짜 많이 상영을 합니다. 그래서 추천드리고, 이주나 좀 평화 관련된 전쟁 뭐 이런 관련된 다큐멘터리 많아서 한번 올해 9월인가요? 네, 9월에 네. 있을. 그리고 또 생각난 게 아마 난민 관련해서는 또 디아스포라 영화제에서도 네네. 많은 디아스포라 둘 다 영화제는 주로 경기도네요. 봄에 네. 인천으로 해서 인천. 봄에 주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해서, 그리고 뭐 EIDF 같은 다큐멘터리 관련해서도 전 세계적으로 계속 무언가는 만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만들어지고 있는 현실이 굉장히 슬프고 화가 나는 건데,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지금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리아가 이 와드 감독님이 이제 최근에 인터뷰한 거죠. 이제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나오셔서 시리아를 내전으로 부르지 말아라. 이게 왜 내전이냐. 사실은, 온갖 이 자기 주변 국가들과 그 다음에 뭐 유엔부터 해가지고 러시아, 사실은 이게 국제전의 어떤 성격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리아 특히 알레포에서 이렇게 벌이고 있는 전쟁일 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어제도 계속 그 얘기를 했었는데, 한국이 무기 판매 세계 10위 안에 드는 이제 국가이고, 우리가 판 무기가 사실 거기에 가 있을 수 있고, 어제 누가 허영 선생님 그런 얘기 했었나? 국민연금이 이제 거의 굉장히 많이 그런 어떤 방위산업 기업들에 그 투자를 하고 있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시리아전이 사실 멀리 있는 국가이기는 하지만 우리 모두 연결되어 있다라는 생각으로 관심을 더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토크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긴 시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